드셔서 아저씨 제발 아빠인 척 해주세요. 잡아! 어딜 비가 쏟아지는 골목 어귀, 한 소년이 노숙인 남자의 옷자락을 붙잡았다. 뒤에서는 거친 욕설과 함께 건달들의 발소리가 빠르게 다가오고 있었다. 소년은 거의 울먹이는 목소리로 말했다. 아저씨, 제발 아빠인 척 해줘요. 남자는 잠시 망설이다가 아이를 끌어안았다. 그리고 고개를 들어 아이의 얼굴을 보는 순간 그는 그 자리에 굳어버렸다. 눈매, 고개를 숙이는 각도, 입술을 깨무는 습관. 10년 전 자신이 버렸던 아이와 너무나 닮아 있었다. 건달들이 다가왔다. 그 애네 나. 하지만 남자는 아이를 놓지 않았다. 손이 떨렸고 심장이 터질 것 같았지만 아이를 품에서 놓을 수 없었다. 왜냐하면 이 아이가 누구인지 알 것 같았기 때문이다. 10년 전 자신이 선택하지 못했던 그 아이. 이번에는 놓치지 않을 것이다. 그날 밤 멈춰있던 남자의 인생이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다. 여러분 사연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로 마음을 보내주세요. 지금 바로 사연 시작합니다. 비가 퍼붓는 밤이었습니다. 골목 어귀의 낡은 처마 밑에서 저는 몸을 움츠린 채 빗줄기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차가운 빗물이 어깨를 적시고 바람이 옷 사이로 파고들었지만 크게 신경 쓰이지 않았어요. 이런 날씨는 이미 오래전부터 익숙해져 있었으니까요. 사람들은 저를 노숙인이라 불렀습니다. 틀린 말은 아니었죠. 돌아갈 집도 없고 할 일도 없고 세상에서 불러줄 이름조차 사실상 없는 사람. 그저 이 골목 한 구석에 기대어 하루하루를 버티는 존재. 그게 바로 저였으니까요. 하지만 저도 원래부터 이런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한때는 제게도 이름이 있었고 그 이름을 부르는 따뜻한 목소리들이 있었어요. 아침마다 햇살이 들어오는 집도 있었고 웃으며 하루를 시작하던 시절도 분명 존재했었죠.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그 모든 것들이 사라져버렸고 저는 이 골목에 혼자 남게 되었습니다. 왜 하필 이 골목이었을까요? 저도 정확히는 모릅니다. 그냥 떠날 수가 없었어요. 이곳을 지키고 있으면 언젠가는 무언가가 다시 돌아올 것만 같았거든요. 무엇이 돌아올지는 알 수 없었지만 막연하게 그런 예감 같은 게 있었습니다. 그렇게 3년이 흘렀습니다. 아무도 저에게 말을 걸지 않았고 저 역시 누구에게도 말을 걸지 않았어요. 사람들은 저를 스쳐 지나가면서 고개를 돌렸고 저는 그들이 그러도록 내버려뒀습니다. 괜찮았어요. 이미 익숙해진 풍경이었으니까요. 그런데 그날 밤 모든 게 바뀌었습니다. 발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처음엔 누군가 지나가는 소리려니 했어요. 비 오는 밤에도 사람들은 걷고 뛰고 서두르니까요. 하지만 그 발소리는 달랐습니다. 급하게 달려오는 소리였고 뒤에서는 더 무거운 발소리가 쫓아오고 있었죠. 그리고 갑자기 작은 손이 제 옷자락을 붙잡았습니다. 고개를 돌렸을 때 저는 한 소년을 보았어요. 10살쯤 되어 보이는 아이였는데 온몸이 빗물에 젖어 있었고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숨을 헐떡이고 있었고 눈빛은 겁에 질려 있었죠. 뒤에서 발소리가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거친 남자들의 목소리가 골목 사이로 울려 퍼졌어요. 아이가 제 옷자락을 더 세게 붙잡았습니다. 그리고 거의 울먹이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아저씨,
제발 아빠인 척 해줘요. 그 순간 저는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아빠. 그 단어가 귓가에 울렸고 가슴 한편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어요. 저는 아이를 내려다봤고 아이는 저를 올려다봤습니다. 그 눈빛 속에는 절박함과 두려움, 그리고 희미한 믿음 같은 게 섞여 있었어요. 저는 말없이 아이를 끌어안았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들어 골목 어귀를 바라봤어요. 3명의 남자가 이쪽으로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검은 옷을 입었고 표정은 험악했어요. 그들은 우산도 쓰지 않은 채 빗속을 걸어왔고 눈빛은 날카로웠습니다. 그중 한 명이 저와 아이를 발견하고 멈춰 섰어요. 남자가 손가락으로 우리를 가리켰습니다. 저는 아이를 더 꽉 끌어안았어요. 아이의 몸은 떨리고 있었고 작은 손이 제 옷을 움켜쥐고 있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고개를 들어 남자들을 바라봤어요. 그들이 다가왔습니다. 그중 한 명이 저를 향해 말했어요. 그 애 내놓으라고. 우리가 찾던 앤데.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남자가 눈을 가늘게 뜨고 한 발 더 다가왔어요. 아이가 제 품에서 몸을 더 웅크렸습니다. 저는 여전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저 아이를 안은 채 남자들을 바라봤을 뿐이었죠. 그들이 뭐라고 하든 저는 움직이지 않을 생각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순간 저는 아이의 얼굴을 제대로 봤거든요. 빗물에 젖은 얼굴, 떨리는 입술, 겁에 질린 눈빛, 그리고 그 눈매. 저는 그 자리에 굳어버렸습니다. 심장이 크게 요동쳤고 숨이 막혔어요. 세상이 잠시 멈춘 것 같았습니다. 아이의 얼굴을 보는 순간 저는 오래전 잊었다고 믿었던 얼굴 하나를 떠올렸거든요. 닮았습니다. 너무 닮았어요. 눈을 감는 방식, 고개를 숙이는 각도, 심지어 겁먹었을 때 입술을 깨무는 습관까지. 이건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남자들이 다시 한 발 다가왔지만 저는 움직이지 못했어요. 그저 아이를 안은 채 그 얼굴을 바라보고만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저의 인생이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멈춰있던 시간이 다시 흐르기 시작했고 잊었다고 믿었던 기억들이 하나둘 떠올랐어요. 그리고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 아이를 놓아줄 수 없다는 걸. 남자들은 결국 그날 밤 물러갔습니다. 정확히 말하자면 물러간 게 아니라 포기했다고 해야 맞겠죠. 그들은 제가 아이를 내놓지 않자 몇 번이나 협박했고 심지어 돈을 주겠다는 말까지 했어요. 하지만 저는 끝까지 아이를 놓지 않았습니다. 그중 한 명이 침을 뱉으며 중얼거렸어요. 나중에 후회하지 말라고. 그들이 떠난 뒤 골목엔 다시 빗소리만 남았습니다. 저는 아이를 안은 채 그 자리에 서 있었어요. 아이는 여전히 제 품에서 떨고 있었고 작은 손은 제 옷을 꽉 쥐고 있었죠. 저는 천천히 고개를 숙여 아이를 내려다봤습니다. 아이가 조심스럽게 고개를 들어 저를 올려다봤어요. 그 눈빛 속에는 안도감과 두려움, 그리고 무언가 묻고 싶은 게 가득했습니다. 저는 아이를 처마 밑 깊숙한 곳으로 데려갔어요. 빗물이 덜 들어오는 곳이었죠. 아이는 여전히 제 옷을 붙잡고 있었고 저는 아이를 천천히 내려놓았습니다. 아이가 저를 바라봤어요. 저는 아이에게 물었습니다. 괜찮은지, 다친 곳은 없는지. 아이가 고개를 저었어요. 괜찮다고. 그 목소리는 작고 떨리고 있었지만
아이는 저를 똑바로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아이의 얼굴을 다시 한번 천천히 살펴봤어요. 젖은 머리카락이 이마에 붙어 있었고 뺨은 차가운 빗물 때문에 빨갛게 상기되어 있었습니다. 옷은 비에 흠뻑 젖어 있었고 신발은 진흙투성이었어요. 하지만 그 모든 것보다 제 시선을 사로잡은 건 아이의 눈이었습니다. 그 눈. 저는 그 눈을 알고 있었어요. 10년 전 제가 마지막으로 봤던 그 눈. 작고 맑고 무언가를 간절히 바라는 듯한 눈. 저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가슴 한쪽이 저며왔어요. 하지만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아이를 바라보고만 있었죠. 아이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어요. 고맙습니다. 작은 목소리였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아이가 다시 물었습니다. 왜 도와줬냐고. 저를 모르는데 왜 위험을 무릅쓰고 저를 숨겨줬냐고. 저는 대답하지 못했어요. 어떻게 말할 수 있었겠습니까? 이 아이가 10년 전 제가 버렸던 그 아이를 닮았다고. 그래서 놓아줄 수 없었다고. 아니, 어쩌면 이 아이가 진짜 그 아이일지도 모른다고. 그런 말을 어떻게 할 수 있었겠습니까? 저는 그저 고개를 저었을 뿐입니다. 아이는 더 이상 묻지 않았어요. 그저 고개를 숙이고 무릎을 껴안고 앉아 있었죠. 작은 몸이 아직도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제 낡은 외투를 벗어 아이의 어깨에 걸쳐줬어요. 아이가 고개를 들어 저를 봤습니다. 놀란 눈빛이었어요. 저는 말했습니다. 입으라고. 감기 걸리겠다고. 아이가 외투를 더 꽉 껴안았어요. 그리고 작게 말했습니다. 고맙다고. 그날 밤 저는 아이와 함께 그 처마 밑에서 밤을 보냈습니다. 비는 새벽까지 내렸고 저희는 말없이 나란히 앉아 있었어요. 아이는 제 외투에 얼굴을 묻고 조금씩 잠이 들었고 저는 그런 아이를 바라보며 밤을 지샜습니다. 10년이라는 시간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어요. 10년 전 저는 무엇을 하고 있었을까요? 10년 전 저는 선택을 하지 못한 남자였습니다. 책임을 지지 못한 남자였어요. 사랑하는 사람들을 지키지 못한 남자였죠. 그래서 모든 걸 잃었습니다. 가족도, 집도, 이름도, 미래도. 그리고 저는 이 골목에 남았어요. 떠나지 못하고, 기다리지도 못하고, 그저 하루하루를 버티며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이 아이가 제 앞에 나타났어요. 우연이었을까요? 아니면 운명이었을까요? 저는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어요. 이번에는 놓치지 않겠다고. 이번에는 선택하겠다고. 이번에는 책임지겠다고. 그렇게 다짐했습니다. 새벽이 밝아왔습니다. 비는 그쳤고 하늘은 조금씩 밝아지고 있었어요. 아이는 여전히 제 옆에서 잠들어 있었고 저는 그런 아이를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그때 아이가 눈을 떴어요. 천천히 눈을 뜨고 주변을 둘러보더니 저를 발견하고는 안도하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저는 아이에게 물었어요. 잘 잤냐고. 아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다시 물었어요. 배고프지 않냐고. 아이가 조금 망설이더니 작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일어섰어요. 그리고 아이에게 말했습니다. 잠시만 기다리라고. 먹을 거 가져올 테니까. 아이가 불안한 눈빛으로 저를 올려다봤어요.
저는 아이의 머리를 가만히 쓰다듬었습니다. 괜찮다고, 금방 올 거라고. 그리고 골목을 나섰습니다. 저는 근처 교회로 갔어요. 그곳에서는 가끔 노숙인들에게 무료로 아침 식사를 나눠주곤 했거든요. 저도 가끔 그곳에 가서 빵과 우유를 받아왔었습니다. 다행히 그날도 식사 배급이 있었어요. 저는 빵 2개와 우유 2팩을 받아 아이가 있는 골목으로 돌아왔습니다. 아이는 제가 떠난 그 자리에 그대로 앉아 있었어요. 불안한 표정으로 골목 어귀를 바라보고 있었죠. 그러다 제가 나타나자 아이의 얼굴이 환해졌습니다. 저는 아이 옆에 앉아 빵과 우유를 건넸어요. 아이가 빵을 받아들고 조심스럽게 한 입 베어 물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씹기 시작했어요. 배가 많이 고팠는지 아이는 빵을 정말 소중하게 먹었습니다. 저는 그런 아이를 바라보며 우유를 마셨어요. 햇살이 골목 안으로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따뜻한 아침 햇살이었어요. 빗물에 젖은 땅에서는 물기가 조금씩 증발하고 있었고 공기는 상쾌했습니다. 아이가 빵을 다 먹고 우유를 마셨어요. 그리고 작게 말했습니다. 맛있었다고. 저는 웃었습니다. 오랜만에 웃는 것 같았어요. 아이도 조금 웃었습니다. 그때 저는 물었어요. 이름이 뭐냐고. 아이가 잠시 망설이더니 대답했습니다. 지민이요. 지민. 저는 그 이름을 속으로 되뇌었어요. 그리고 다시 물었습니다. 집은 어디냐고. 부모님은 어디 계시냐고. 아이의 얼굴이 어두워졌습니다. 지민이가 고개를 숙였어요. 그리고 작게 말했습니다. 집에는 갈 수 없다고. 돌아가면 안 된다고. 저는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왜냐고. 지민이가 입술을 꽉 깨물었습니다. 그리고 한참을 망설이더니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지민이의 이야기는 이랬습니다. 지민이는 큰 집에 사는 아이였어요. 아버지는 회사를 경영하는 사람이었고 지민이는 외동아들이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부족함 없는 삶이었죠. 하지만 집안은 달랐습니다. 아버지는 지민이에게 관심이 없었어요. 항상 일에 바빴고 집에 있을 때도 지민이를 거의 보지 않았습니다. 지민이가 말을 걸어도 대답하지 않았고 지민이가 무언가를 보여줘도 쳐다보지 않았어요. 어머니는 일찍 돌아가셨습니다. 지민이가 5살 때였어요. 그 후로 지민이는 할머니 손에서 자랐습니다. 할머니는 지민이를 아꼈지만 지민이는 늘 외로웠어요. 그러던 어느 날 할머니마저 돌아가셨습니다. 그때부터 지민이의 삶이 바뀌기 시작했어요. 아버지는 재혼을 했고 새어머니가 집에 들어왔습니다. 새어머니는 겉으로는 지민이에게 친절했지만 아버지가 없을 때는 달랐어요. 지민이를 무시했고 때로는 모진 말을 했습니다. 지민이는 참았어요. 하지만 점점 견디기 힘들어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지민이는 집에서 나가기로 결심했어요. 어디로 가야 할지는 몰랐지만 그 집에 있을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도망쳤습니다. 하지만 아버지가 사람들을 보내 지민이를 찾기 시작했어요. 지민이를 데려오라고 건달들을 고용했던 거죠. 그리고 그날 밤 지민이는 그들에게 쫓기다가 제 앞에 나타난 겁니다. 지민이의 이야기를 듣는 동안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가슴 한편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이 아이는 저와 너무 닮아 있었어요. 외로움, 버려진 느낌,
갈 곳 없는 막막함. 10년 전 제가 느꼈던 그 모든 감정들을 이 아이도 느끼고 있었습니다. 저는 지민이의 어깨에 손을 얹었어요. 그리고 말했습니다. 괜찮아. 이제 혼자가 아니야. 지민이가 고개를 들어 저를 봤어요. 눈가가 조금 촉촉해져 있었습니다. 저는 다시 말했어요. 내가 지켜줄게. 그 말을 하는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건 그저 동정이 아니라는 걸. 이건 책임이라는 걸. 10년 전 제가 하지 못했던 선택을 이제 하고 있다는 걸. 그날부터 저와 지민이는 함께 지냈습니다. 처마 밑은 좁았지만 둘이서 지내기에는 충분했어요. 지민이는 처음에는 조심스러워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마음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지민이에게 물었어요. 학교는 다니지 않냐고. 지민이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전학을 자주 다녔고 최근에는 학교에 거의 가지 않았다고 했어요. 아버지도 새어머니도 신경 쓰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저는 가슴이 아팠어요. 10살 아이가 학교도 못 가고 제대로 된 끼니도 못 먹고 이렇게 골목에서 숨어 지내야 한다는 게 너무나 안타까웠습니다. 하지만 저 역시 할 수 있는 게 많지 않았어요. 저는 노숙인이었고 돈도 없었고 제대로 된 일자리도 없었으니까요. 그래도 할 수 있는 건 해야 했습니다. 저는 근처 식당들을 돌아다니며 설거지나 청소 같은 일을 했어요. 아주 가끔 주인들이 동정심에 일을 시키곤 했거든요. 그렇게 번 돈으로 지민이에게 밥을 사줬습니다. 지민이는 밥을 먹을 때마다 정말 조심스럽게 먹었어요. 한 숟가락 한 숟가락을 소중하게 먹었습니다. 그런 모습을 보면 가슴이 저며왔어요. 이 아이는 원래 이렇게 살아야 할 아이가 아니었거든요. 어느 날 저녁 지민이와 함께 편의점 앞 벤치에 앉아 있었습니다. 저는 지민이에게 삼각김밥 하나를 사줬고 지민이는 그걸 천천히 먹고 있었어요. 저는 그런 지민이를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지민아, 너 학교 가고 싶지 않아? 지민이가 고개를 들었어요. 그리고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가고 싶어요. 작은 목소리였습니다. 저는 가슴 한편이 무거워졌어요. 저는 지민이에게 학교를 보내줄 수 없었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가진 게 없었으니까요. 하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어요. 저는 지민이에게 말했습니다. 조금만 기다려. 내가 방법을 찾아볼게. 지민이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지민이는 제 옆에서 작게 숨을 쉬며 자고 있었고 저는 하늘을 올려다보며 생각했어요. 어떻게 하면 이 아이를 도울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 아이에게 제대로 된 삶을 돌려줄 수 있을까? 그러다 문득 한 가지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10년 전 제가 버렸던 사람들, 제가 연락을 끊었던 사람들, 혹시 그중 누군가가 저를 도와줄 수 있지 않을까? 하지만 그 생각은 곧 사라졌어요. 왜냐하면 저는 그들을 볼 면목이 없었거든요. 10년 전 저는 모든 걸 버리고 도망쳤습니다. 책임을 지지 못하고 사람들을 실망시키고 그저 혼자 사라져 버렸어요. 그런 제가 이제 와서 도움을 청한다? 그럴 수는 없었습니다. 저는 눈을 감았어요. 그리고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제 힘으로 해보겠다고. 비록 느리고 부족하더라도 제가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겠다고. 그렇게 며칠이 지났습니다.
저는 낮에는 일을 찾아다녔고 밤에는 지민이와 함께 골목에서 잠을 잤어요. 지민이는 점점 저에게 익숙해졌고 조금씩 웃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지민이가 저에게 물었어요. 아저씨, 이름이 뭐예요? 저는 잠시 멈칫했습니다. 이름. 저는 오랫동안 제 이름을 불려본 적이 없었어요. 사람들은 저를 그냥 노숙자라고 불렀고 저도 제 이름을 잊어버린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지민이가 묻자 저는 천천히 대답했어요. 준혁이야. 이준혁? 지민이가 그 이름을 조용히 되뇌었습니다. 준혁 아저씨. 그 순간 저는 묘한 기분이 들었어요. 오랜만에 누군가가 제 이름을 불러줬습니다. 그것도 이렇게 따뜻한 목소리로. 저는 지민이를 바라봤어요. 지민이도 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 눈빛 속에는 믿음이 있었어요. 저를 믿어주는 그런 눈빛. 저는 그 눈빛을 보며 다시 한번 다짐했습니다. 이 아이를 지키겠다고. 이번에는 절대 놓치지 않겠다고. 하지만 세상은 저희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았습니다. 며칠 뒤 그 건달들이 다시 나타났어요. 저는 지민이와 함께 교회 근처에서 식사를 배급받고 있었는데 갑자기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저기 있다. 고개를 돌렸을 때 저는 그들을 봤어요. 저번에 봤던 그 3명의 남자들이었습니다. 지민이가 제 옷을 붙잡았어요.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저는 지민이의 손을 꽉 잡았어요. 그리고 일어섰습니다. 남자들이 다가왔어요. 그중 한 명이 저를 보며 비웃었습니다. 아직도 그 애 데리고 있네? 끈질기긴. 저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다른 남자가 말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말한다. 그 애 내놔. 안 그러면 너도 다칠 거야. 저는 지민이를 제 뒤로 숨겼습니다. 그리고 남자들을 똑바로 바라봤어요. 안 돼. 제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습니다. 남자들이 서로를 바라봤어요. 그리고 한 명이 한 발 더 다가왔습니다. 정말 끝까지 이럴 거야?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그 순간 남자가 주먹을 휘둘렀어요. 저는 피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피할 수 없었어요. 저는 이미 너무 오래 거리에서 살았고 몸은 약해져 있었으니까요. 주먹이 제 얼굴에 닿았습니다. 통증이 번졌고 저는 바닥에 쓰러졌어요. 지민이가 비명을 질렀습니다. 아저씨. 저는 고개를 들어 지민이를 봤어요. 지민이는 울고 있었습니다. 저는 다시 일어서려 했지만 몸이 말을 듣지 않았어요. 남자들이 지민이에게 다가갔습니다. 지민이가 뒤로 물러섰지만 남자들은 계속 다가왔어요. 저는 필사적으로 몸을 일으켰습니다. 그리고 남자들과 지민이 사이에 다시 섰어요. 안 돼. 이 아이는 내가 지킬 거야. 제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지만 저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남자들이 저를 밀쳤어요. 저는 다시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하지만 또다시 일어섰어요. 그리고 다시 지민이 앞에 섰습니다. 남자들이 화가 난 표정으로 저를 바라봤어요. 그중 한 명이 말했습니다. 이 미친 노숙자 새끼가 진짜. 그가 다시 주먹을 휘두르려는 순간이었습니다. 거기까지. 갑자기 큰 목소리가 들렸어요. 고개를 돌렸을 때 저는 한 남자를 봤습니다. 교회 신부님이었어요. 신부님이 급하게 달려왔습니다. 그리고 남자들과 저희 사이에 섰어요.
무슨 일입니까? 신부님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남자들이 잠시 멈칫했어요. 신부님이 다시 말했습니다. 여긴 신의 집 앞입니다. 폭력은 용납할 수 없어요. 남자들이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그 중 한 명이 침을 뱉으며 말했어요. 다음에 또 보자. 그들이 돌아섰습니다. 그리고 골목 사이로 사라졌어요. 신부님이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괜찮으십니까?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괜찮다고. 하지만 몸은 떨리고 있었습니다. 신부님이 지민이를 봤어요. 지민이는 여전히 울고 있었습니다. 신부님이 저에게 물었습니다. 저 아이는 누구입니까? 저는 대답했어요. 제가 지켜야 할 아이입니다. 신부님이 저를 바라봤어요. 그 눈빛 속에는 연민과 호기심, 그리고 무언가 더 깊은 감정이 섞여 있었습니다. 신부님이 말했습니다. 안으로 들어오세요. 치료해드리겠습니다. 저는 지민이의 손을 잡고 신부님을 따라 교회 안으로 들어갔어요. 그날 저는 처음으로 누군가의 도움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도움이 저와 지민이의 삶을 조금씩 바꿔놓기 시작했어요. 신부님은 저의 상처를 치료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지민이에게는 따뜻한 차와 빵을 주셨어요. 지민이는 처음에는 조심스러워했지만 신부님의 따뜻한 미소를 보고 조금씩 마음을 열었습니다. 신부님이 물으셨어요. 그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저는 지민이를 바라봤습니다. 지민이가 고개를 숙였어요. 저는 신부님께 말씀드렸습니다. 지민이의 이야기를, 그리고 저와 지민이가 어떻게 만나게 됐는지를. 신부님은 조용히 들으셨어요. 그리고 한숨을 쉬셨습니다. 어려운 상황이군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신부님이 다시 물으셨어요.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겁니까? 저는 대답했습니다.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이 아이를 지킬 겁니다. 신부님이 저를 바라보셨어요. 그 눈빛 속에는 무언가 깊은 이해가 담겨 있었습니다. 신부님이 말씀하셨어요. 저도 도와드리겠습니다. 저는 놀라서 신부님을 봤어요. 신부님이 미소 지으셨습니다. 우리 교회에 작은 방이 하나 있습니다. 당분간 그곳에 머무르세요. 저는 믿을 수 없었어요. 정말 괜찮으십니까? 신부님이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신께서 당신을 이곳으로 이끄셨을 겁니다. 그날부터 저와 지민이는 교회의 작은 방에서 지내게 됐습니다. 방은 정말 작았지만 저희에겐 충분했어요. 따뜻한 침대가 있었고 비를 피할 수 있는 지붕이 있었습니다. 지민이는 처음으로 편안하게 잠들었어요. 저는 그런 지민이를 바라보며 신부님께 감사했습니다. 하지만 평화는 오래가지 못했어요. 며칠 뒤 교회에 낯선 사람이 찾아왔습니다. 비싼 양복을 입은 중년 남자였어요. 그의 뒤에는 비서로 보이는 사람이 서 있었습니다. 신부님이 그 남자를 맞이하셨어요. 남자가 말했습니다. 제 아들을 찾고 있습니다. 저는 그 목소리를 듣는 순간 직감했어요. 지민이의 아버지였습니다. 신부님이 물으셨어요. 아드님이 여기 계신다는 증거가 있습니까? 남자가 사진 한 장을 꺼냈습니다. 지민이의 사진이었어요. 이 아이를 본 적 있으십니까? 신부님이 사진을 보셨습니다. 그리고 저를 힐끗 보셨어요. 저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신부님이 남자에게 말씀하셨어요.
본 적 없습니다. 남자가 눈을 가늘게 떴어요. 확실하십니까? 신부님이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확실합니다. 남자가 잠시 신부님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명함 한 장을 꺼냈어요. 혹시 보시게 되면 연락 주십시오. 살해하겠습니다. 신부님이 명함을 받으셨습니다. 남자가 돌아섰어요. 그리고 교회를 나갔습니다. 그들이 떠난 뒤 저는 신부님께 달려갔습니다. 신부님, 감사합니다. 신부님이 손을 드셨어요. 아직 안심하긴 이릅니다. 저 사람 쉽게 포기하지 않을 겁니다. 저도 알고 있었어요. 지민이의 아버지는 부유한 사람이었고 권력도 있었습니다. 그가 정말로 지민이를 찾으려 한다면 방법은 얼마든지 있을 거예요. 신부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준혁 씨, 이 아이를 정말로 지키고 싶으십니까?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신부님이 저를 바라보셨어요. 그렇다면 제대로 된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무슨 뜻입니까? 신부님이 말씀하셨어요. 법적으로 이 아이를 보호할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그냥 숨어 지낼 수는 없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어요. 저는 노숙인이었고 아무런 법적 권리도 없었습니다. 신부님이 말씀하셨어요. 제가 아는 변호사가 있습니다. 한번 상담을 받아보시죠. 그렇게 저는 변호사를 만나게 됐습니다. 변호사는 젊은 여성이었어요. 이름은 김서연이었습니다. 서연 변호사는 저와 지민이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심각한 표정을 지었어요. 어려운 상황입니다. 저도 알고 있었습니다. 서연 변호사가 말했어요. 지민이의 법적 보호자는 아버지입니다. 아버지가 아이를 데려가겠다고 하면 법적으로 막을 방법이 거의 없어요. 제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럼 방법이 없다는 말입니까? 서연 변호사가 고개를 저었어요. 방법이 아예 없는 건 아닙니다. 만약 아버지가 아이를 학대했다는 증거가 있다면 아동보호 절차를 밟을 수 있어요. 저는 지민이를 봤습니다. 지민이가 저를 올려다봤어요. 서연 변호사가 지민이에게 물었습니다. 지민아, 아버지나 새어머니가 너를 때린 적 있니? 지민이가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요. 때리진 않았어요. 그럼 밥을 안 줬거나 방에 가둔 적은? 지민이가 다시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그냥 무시했어요. 저한테 관심이 없었어요. 서연 변호사가 한숨을 쉬었어요. 그 정도로는 법적으로 학대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저는 절망했습니다. 그럼 정말로 방법이 없는 걸까요? 서연 변호사가 말했어요. 하지만 포기하지 마세요. 일단 지민이의 상황을 계속 모니터링하고 아버지 측과 협상할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편에는 불안감이 자리 잡고 있었어요. 과연 저희가 이길 수 있을까요? 며칠 뒤 지민이의 아버지가 다시 나타났습니다. 이번에는 직접 교회로 찾아왔어요. 저는 지민이를 방에 숨겼습니다. 그리고 신부님과 함께 지민이 아버지를 맞이했어요. 지민이 아버지는 냉정한 표정으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당신이 제 아들을 숨기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저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지민이 아버지가 말했습니다. 제 아들을 돌려주십시오.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안 됩니다. 지민이 아버지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왜 안 됩니까?
당신이 무슨 권리로 제 아들을 가로막습니까? 저는 대답했어요. 지민이가 돌아가기 싫어합니다. 지민이 아버지가 비웃었어요. 아이가 뭘 안다고요? 아이는 집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저는 말했습니다. 지민이는 그 집에서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지민이 아버지가 화를 냈어요. 그게 당신이 판단할 문제입니까? 저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지민이가 저에게 말했습니다. 돌아가고 싶지 않다고. 지민이 아버지가 한 발 다가왔어요. 마지막으로 말합니다. 제 아들을 돌려주십시오. 안 그러면 법적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저는 그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법적 조치를 취하십시오. 저도 변호사가 있습니다. 지민이 아버지가 눈을 가늘게 떴어요. 변호사요? 신부님이 나서셨습니다. 네. 저희도 법적 절차를 밟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지민이 아버지가 신부님을 바라봤어요. 그리고 냉소를 띠며 말했습니다. 좋습니다. 법정에서 봅시다. 그가 돌아섰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나갔어요. 그가 떠난 뒤 저는 무릎이 풀렸습니다. 신부님이 제 어깨를 잡아주셨어요. 괜찮습니다. 우리가 이길 겁니다. 하지만 저는 확신할 수 없었어요. 지민이 아버지는 부유하고 권력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그저 노숙인일 뿐이었죠. 과연 저희가 이길 수 있을까요? 그날 밤 저는 지민이와 함께 작은 방에 앉아 있었습니다. 지민이는 불안한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저는 지민이에게 물을 한 잔 따라줬습니다. 지민이가 물을 받아 마셨어요. 그때 저는 지민이의 작은 습관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지민이는 물을 마실 때 고개를 살짝 오른쪽으로 기울였어요. 그리고 마신 후에는 입술을 살짝 깨물었습니다. 그 습관, 저는 그 습관을 알고 있었어요. 10년 전 제가 사랑했던 사람도 똑같은 습관이 있었거든요. 제 아내였습니다. 아내의 이름은 수진이었어요. 수진이도 물을 마실 때 고개를 오른쪽으로 기울였고 마신 후에는 입술을 살짝 깨물곤 했습니다. 저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지민이를 바라봤습니다. 지민이의 눈매, 고개를 숙이는 각도, 심지어 웃을 때 한쪽 입꼬리가 먼저 올라가는 모습까지 모두 수진이를 닮아 있었습니다. 저는 숨이 막혔어요. 설마 이 아이가... 아니, 그럴 리 없어요. 수진이는 10년 전에 저와 헤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후로 소식이 끊겼어요. 하지만 만약 수진이가 그때 임신했었다면, 만약 지민이가 제 아이라면, 저는 손이 떨렸습니다. 지민이가 저를 봤어요. 아저씨, 괜찮으세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괜찮다고. 하지만 마음은 전혀 괜찮지 않았어요. 저는 지민이에게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지민아, 너 엄마에 대해 기억나는 거 있니? 지민이가 고개를 숙였어요. 잘 기억 안 나요. 엄마는 제가 5살 때 돌아가셨거든요. 엄마 이름은 알고 있니? 지민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김수진이요. 저는 그 자리에 굳어버렸습니다. 김수진, 제 아내였습니다. 10년 전 제가 버렸던 사람.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어요. 그럼 지민이는 제 아들이었습니다. 저는 숨을 크게 들이마셨습니다. 지민이가 저를 걱정스럽게 바라봤어요. 저는 애써 웃으며 말했습니다. 괜찮다고,
그냥 피곤할 뿐이라고. 하지만 마음속은 폭풍우가 몰아치고 있었어요. 제 아들. 제가 10년 동안 몰랐던 제 아들. 제가 버렸던 수진이가 낳은 아이. 그 아이가 지금 제 앞에 있었습니다. 저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어요. 진실을 말해야 할까요? 아니면 계속 숨겨야 할까요? 저는 지민이를 바라봤습니다. 지민이는 아직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어요. 저는 결심했습니다. 일단은 말하지 않기로. 지금은 때가 아니었어요. 지민이를 지키는 게 먼저였습니다. 진실은 나중에 말해도 늦지 않을 거예요. 다음 날 저는 서연 변호사를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제가 알게 된 사실을 말했어요. 지민이가 제 아들일지도 모른다고. 서연 변호사가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정말입니까?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서연 변호사가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친자 확인을 해야 합니다. 저도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두려웠습니다. 만약 지민이가 제 아들이 아니라면? 만약 제가 착각한 거라면? 서연 변호사가 제 손을 잡아주셨어요. 괜찮습니다. 확인해 봅시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게 저희는 친자 확인 검사를 하기로 했습니다. 지민이에게는 단순한 건강검진이라고 말했어요. 지민이는 의심 없이 검사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일주일 후 결과가 나왔습니다. 서연 변호사가 결과지를 들고 제게 왔어요.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지민이는 당신의 친아들입니다. 그 순간 저는 세상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정말이었어요. 지민이는 제 아들이었습니다. 10년 전 제가 버렸던 수진이가 낳은 제 아들.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10년 동안 저는 무엇을 한 걸까요? 제 아들이 이 세상 어딘가에서 자라고 있는 줄도 모르고 저는 골목에서 하루하루를 버티며 살아왔습니다. 제 아들이 외롭게 자라고 새어머니에게 무시당하고 결국 집에서 도망쳐 나와야 했는데 저는 아무것도 몰랐어요. 저는 최악의 아버지였습니다. 서연 변호사가 제 어깨를 다독여줬어요. 이제라도 알게 됐잖아요. 이제부터라도 잘하시면 됩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요. 이제라도 알게 됐으니까요. 이제부터라도 제대로 된 아버지가 돼야 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문제가 있었어요. 지민이에게 어떻게 말해야 할까요? 내가 내 아들이라고. 그동안 몰랐던 게 미안하다고. 저는 서연 변호사에게 물었습니다. 지민이에게 말해야 할까요? 서연 변호사가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어요. 그건 준혁 씨가 결정하셔야 합니다. 하지만 제 생각엔 지민이도 알 권리가 있다고 봅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는 말이었어요. 지민이도 알 권리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말해야 할지 몰랐어요. 저는 며칠 동안 고민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지민이에게 말하기로 결심했어요. 그날 저녁 저는 지민이와 단둘이 방에 있었습니다. 지민이는 신부님이 주신 책을 읽고 있었고 저는 그런 지민이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저는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지민아. 지민이가 고개를 들었어요. 네. 저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너한테 할 말이 있어. 지민이가 책을 내려놓고 저를 바라봤습니다. 저는 지민이 옆에 앉았어요. 그리고 천천히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지민아, 사실은
저는 말을 잇지 못했어요. 입술이 떨렸습니다. 지민이가 저를 걱정스럽게 바라봤어요. 저는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지민아, 나는 내 친아버지야. 지민이가 눈을 크게 떴습니다. 네. 저는 다시 말했어요. 나는 내 진짜 아빠야. 내 엄마 김수진이 내 아내였어. 지민이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저는 계속 말했어요. 10년 전 나는 내 엄마를 버렸어. 책임을 지지 못하고 도망쳤지. 그때 내가 태어날 줄도 몰랐어. 아니, 알았더라도 나는 도망쳤을지도 몰라. 나는 그만큼 겁쟁이였거든. 지민이가 고개를 저었어요. 거짓말이에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거짓말이 아니야. 친자 확인까지 했어. 너는 정말로 내 아들이야. 지민이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아니에요. 제 아빠는 지민이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저는 지민이의 어깨를 잡았어요. 지민아, 미안해. 정말 미안해. 10년 동안 너를 몰랐던 것도, 내가 힘들게 자라는 걸 지켜주지 못한 것도 모두 내 잘못이야. 지민이가 울기 시작했습니다. 저도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하지만 이제는 다를 거야. 이제는 제대로 된 아빠가 될게. 너를 지킬게. 절대 다시는 버리지 않을 거야. 지민이가 저를 안았습니다. 그리고 울음을 터뜨렸어요. 저도 지민이를 꽉 안았습니다. 오랫동안 우리는 그렇게 안고 울었어요. 10년이라는 시간. 그 시간 동안 서로를 알지 못하고 살았던 아버지와 아들. 이제야 만난 우리는 그렇게 서로를 확인하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서연 변호사가 저를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소식을 전했어요. 준혁 씨, 이제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친자 확인이 됐으니 당신에게도 지민이에 대한 법적 권리가 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서연 변호사가 계속 말했어요. 하지만 문제는 지민이의 법적 아버지가 아직 그 사람으로 등록돼 있다는 겁니다. 저는 이해가 안 됐어요. 무슨 뜻입니까? 서연 변호사가 설명했습니다. 지민이 어머니 김수진 씨가 돌아가신 후 지민이를 입양한 사람이 현재의 아버지입니다. 법적으로는 그 사람이 지민이의 아버지예요. 저는 놀랐습니다. 입양이요? 서연 변호사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수진 씨가 돌아가신 후 지민이는 시설에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몇 달 후 현재의 아버지가 입양했습니다. 저는 가슴이 아팠어요. 수진이가 돌아간 후 지민이는 시설에 있었다니. 그리고 낯선 사람에게 입양됐다니. 저는 정말 최악의 아버지였습니다. 서연 변호사가 말했어요. 하지만 이제 친부가 나타났으니 입양 취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서연 변호사가 말했습니다. 법정에서 입양 취소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그리고 당신이 지민이의 친부라는 것, 그리고 지민이를 제대로 양육할 능력이 있다는 걸 증명해야 해요. 저는 멈칫했습니다. 양육할 능력? 저에게 그런 능력이 있을까요? 저는 노숙인이었고 일자리도 없었고 집도 없었습니다. 서연 변호사가 제 마음을 읽은 듯 말했어요. 걱정 마세요. 신부님께서 도와주시겠다고 하셨어요. 그리고 교회에서 준혁 씨에게 일자리도 제공하겠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놀라서 서연 변호사를 봤어요. 정말입니까?
서연 변호사가 미소 지었습니다. 네. 신부님은 당신을 믿으세요. 저는 가슴이 뭉클했어요. 그렇게 저는 법정 싸움을 시작했습니다. 법정에서 지민이의 양아버지와 마주했습니다. 그는 비싼 변호사를 대동하고 왔었어요. 재판이 시작됐습니다. 양아버지 측 변호사가 말했습니다. 이 남자는 10년 동안 아들을 버렸습니다. 이제 와서 아버지 행세를 하는 건 말이 안 됩니다. 서연 변호사가 반박했어요. 준혁 씨는 지민이가 존재하는 줄 몰랐습니다. 알았더라면 절대 버리지 않았을 겁니다. 양아버지 측 변호사가 비웃었습니다. 그게 변명이 됩니까? 책임감 없는 사람이 이제 와서 아이를 찾는 건 아이에게도 좋지 않습니다. 재판은 계속됐어요. 양측은 각자의 주장을 펼쳤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순간이 왔어요. 판사가 지민이를 불렀습니다. 지민아, 내가 누구와 살고 싶은지 말해볼래? 지민이가 천천히 일어섰어요. 그리고 저를 바라봤습니다. 지민이가 말했어요. 저는 준혁 아저씨와 살고 싶어요. 양아버지가 화난 표정을 지었습니다. 지민이가 계속 말했어요. 아빠는, 아니, 양아버지는 저한테 관심이 없었어요. 저를 사랑하지 않았어요. 그냥 저를 집에 두는 것뿐이었어요. 판사가 물었습니다. 준혁 씨는 다르니? 지민이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준혁 아저씨는, 아빠는 저를 지켜줬어요. 저를 안아줬어요. 저를 사랑해줬어요. 지민이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저는 태어나서 처음으로 사랑받는다는 걸 느꼈어요. 그래서 아빠와 함께 있고 싶어요. 저도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판사가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일주일 후 최종 판결을 내리겠습니다. 재판이 끝났습니다. 저는 지민이를 안았어요. 지민이도 저를 꽉 안았습니다. 우리는 기다렸어요. 일주일이라는 시간을. 그 시간 동안 저는 신부님의 도움으로 교회에서 일을 시작했습니다. 청소와 정리 일이었지만 저에게는 소중한 일자리였어요. 그리고 마침내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최종 판결 날이 왔어요. 저와 지민이 그리고 서연 변호사는 법정에 섰습니다. 반대편에는 양아버지와 그의 변호사가 있었어요. 판사가 판결문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본 재판부는 다음과 같이 판결합니다. 저는 숨을 멈췄어요. 판사가 계속 말했습니다. 지민이의 친부인 이준혁 씨에게 양육권을 부여합니다. 입양은 취소됩니다. 그 순간 저는 세상이 환해지는 것 같았습니다. 우리가 이겼어요. 지민이가 저를 안았습니다. 저도 지민이를 꽉 안았어요. 우리는 울었습니다. 기쁨의 눈물이었어요. 양아버지는 화난 표정으로 법정을 나갔습니다. 하지만 저는 상관없었어요. 이제 지민이는 제 아들이었습니다. 법적으로도 실질적으로도. 그날 밤 저는 지민이와 함께 교회 방에 앉아 있었습니다. 지민이는 행복한 표정으로 웃고 있었고 저는 그런 지민이를 바라보며 과거를 떠올렸어요. 10년 전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때 저는 30살이었어요. 작은 회사에서 일하는 평범한 직장인이었습니다. 그리고 수진이를 만났어요. 수진이는 따뜻하고 다정한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는 사랑에 빠졌고 결혼했어요. 처음에는 행복했습니다. 하지만 곧 문제가 시작됐어요. 저는 회사에서 실수를 했고
큰 손해를 입혔습니다. 회사는 저를 해고했어요. 저는 다른 일자리를 찾았지만 쉽지 않았습니다. 빚이 쌓이기 시작했어요. 수진이는 저를 믿어줬습니다. 괜찮다고, 함께 극복하자고 말해줬어요. 하지만 저는 그녀의 믿음을 저버렸습니다. 빚은 점점 늘어났고 저는 절망했어요. 어느 날 채권자들이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수진이가 무서워하는 걸 봤어요. 그날 밤 저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도망치기로. 수진이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냥 사라지기로. 그래서 저는 떠났어요. 짐도 챙기지 않고 그냥 집을 나갔습니다. 그리고 돌아오지 않았어요. 수진이가 저를 찾았을 겁니다. 하지만 저는 숨었어요. 거리를 떠돌며 사람들 눈에 띄지 않게 살았습니다. 그렇게 노숙인이 됐어요. 시간이 지나면서 저는 모든 걸 잃었습니다. 이름도, 자존심도, 미래도. 하지만 그게 제 선택이었어요. 저는 책임을 지지 못하는 사람이었고 도망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10년이 지났어요. 그 10년 동안 저는 수진이를 잊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잊을 수 없었어요. 매일 밤 꿈에 수진이가 나타났습니다. 제게 왜 떠났냐고, 왜 돌아오지 않냐고 물었어요. 하지만 저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저는 너무나 부끄러웠거든요. 그렇게 살다가 지민이를 만났습니다. 처음 지민이를 봤을 때 저는 무언가 느꼈어요. 이 아이가 특별하다는 걸. 그리고 지민이가 수진이의 아들이라는 걸 알았을 때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건 저에게 주어진 두 번째 기회라는 걸. 10년 전 저는 선택하지 못했습니다. 책임을 지지 못하고 도망쳤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이번에는 선택할 수 있었어요. 지민이를 지키기로, 책임을 지기로, 절대 다시는 도망치지 않기로. 저는 지민이를 바라봤습니다. 지민이도 저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저는 지민이에게 말했습니다. 지민아, 나는 과거에 정말 나쁜 선택을 했어. 내 엄마를 버렸고 너를 알지도 못한 채 살았지. 그건 용서받을 수 없는 일이야. 지민이가 제 손을 잡았어요. 저는 계속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다를 거야. 이제는 제대로 된 아빠가 될게. 너를 사랑하고 지키고 절대 놓지 않을 거야. 지민이가 말했어요. 저도 아빠를 사랑해요. 저는 지민이를 안았습니다. 그리고 다짐했어요. 절대 다시는 도망치지 않겠다고. 절대 다시는 선택을 회피하지 않겠다고. 다음 날 저는 중요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과거와 제대로 마주하기로. 저는 서연 변호사에게 도움을 청했어요. 수진이에 대해 알아봐 달라고. 서연 변호사는 며칠 뒤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수진이는 저와 헤어진 후 정말 힘들게 살았어요. 혼자서 지민이를 낳았고 혼자서 키우려 했습니다. 하지만 몸이 약했던 수진이는 결국 병을 얻었어요. 그리고 지민이가 5살이 됐을 때 수진이는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는 동안 저는 숨을 쉴 수 없었어요. 수진이는 혼자서 그 모든 걸 견뎌냈습니다. 저를 찾으려 하지 않았어요. 아니, 어쩌면 찾았지만 포기했을지도 모릅니다. 저는 제 자신이 너무나 미웠어요. 하지만 이제 와서 후회해봤자 소용없었습니다. 수진이는 이미 이 세상에 없었으니까요. 저는 서연 변호사에게 물었습니다. 수진이의 무덤이 어디 있습니까?
서연 변호사가 주소를 알려줬어요. 그날 저는 지민이와 함께 수진이의 무덤을 찾아갔습니다. 작은 공동묘지였어요. 수진이의 묘비는 소박했습니다. 저는 무덤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그리고 말했습니다. 수진아, 미안해. 정말 미안해.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나는 정말 최악의 남편이었어. 너를 버렸고 혼자 두고 떠났어. 그래서 넌 혼자 지민이를 낳았고 혼자 키웠지. 그리고 혼자 세상을 떠났어. 저는 울었습니다. 정말 미안해. 정말 미안해. 지민이도 울고 있었어요. 저는 지민이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수진이에게 약속했어요. 수진아, 나는 이제 지민이를 제대로 키울게. 내가 하지 못한 일들을 내가 할게. 지민이를 사랑하고 지키고 행복하게 해줄게. 약속할게. 그날 저는 과거와 작별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시작을 다짐했어요. 교회로 돌아온 후 저는 신부님을 찾아갔습니다. 신부님 감사합니다. 신부님이 미소 지으셨어요. 무엇이 감사합니까? 저는 말했습니다. 저를 믿어주셔서요. 저 같은 사람을 도와주셔서요. 신부님이 제 어깨를 다독여 주셨어요. 준혁 씨, 당신은 좋은 사람입니다. 과거에 실수했을지 몰라도 지금은 달라요. 지금의 당신은 훌륭한 아버지예요. 저는 가슴이 뭉클했어요. 신부님이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앞으로 나아가세요. 과거에 얽매이지 말고 지민이와 함께 행복한 미래를 만드세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밤 저는 지민이에게 말했어요. 지민아, 우리 이제 제대로 된 집을 구하자. 지민이가 눈을 빛냈어요. 정말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작아도 괜찮아. 우리 둘이 함께 살 수 있는 집을 구하자. 지민이가 저를 안았어요. 좋아요, 아빠.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지민이가 저를 아빠라고 불렀어요. 아저씨가 아니라 아빠. 저는 눈물이 났습니다. 행복한 눈물이었어요. 그렇게 저는 지민이와 함께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신부님의 도움으로 작은 원룸을 얻었어요. 교회에서의 일을 계속했고 조금씩 돈을 모았습니다. 지민이는 학교에 다시 다니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적응이 어려웠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친구들도 생기고 웃음도 늘어났습니다. 저는 매일 지민이를 학교에 데려다 주고 데려왔어요. 저녁에는 함께 밥을 먹고 숙제를 도와줬습니다. 비록 완벽하지는 않았지만 우리는 행복했어요. 어느 날 저녁 지민이가 물었습니다. 아빠, 행복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응, 정말 행복해. 지민이도 웃었습니다. 저도 행복해요. 그날 밤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10년 전 저는 모든 걸 잃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저는 가장 소중한 걸 얻었어요. 제 아들. 그리고 다시 살아갈 이유. 저는 더 이상 노숙인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아버지였어요. 지민이의 아빠. 아침 햇살이 창문을 통해 들어왔습니다. 저는 눈을 떴어요. 옆에서 지민이가 평화롭게 자고 있었습니다. 저는 지민이의 얼굴을 바라봤어요. 10살 소년의 얼굴, 제 아들의 얼굴. 저는 미소 지었습니다. 지민이가 눈을 떴어요. 아빠, 좋은 아침이에요. 좋은 아침, 지민아.
우리는 함께 일어나 아침을 준비했습니다. 간단한 식사였지만 함께 먹으니 맛있었어요. 지민이가 학교 갈 준비를 했습니다. 저는 지민이의 가방을 챙겨줬어요. 다녀올게요, 아빠. 조심해서 다녀와. 지민이가 문을 나섰습니다. 저는 창문으로 지민이가 걸어가는 모습을 지켜봤어요. 밝은 표정으로 걸어가는 지민이. 예전처럼 고개를 숙이지 않았습니다. 예전처럼 주눅 들지 않았어요. 지민이는 이제 행복한 아이였습니다. 저는 가슴이 뭉클했어요. 낮에 저는 교회에서 일했습니다. 신부님이 저를 불렀어요. 준혁 씨, 잠깐 얘기 좀 합시다. 저는 신부님을 따라 사무실로 갔습니다. 신부님이 말씀하셨어요. 준혁 씨, 이제 정식 직원으로 채용하려고 합니다. 저는 놀랐어요. 정말입니까? 신부님이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네. 당신은 정말 열심히 일했어요. 그리고 지민이를 위해서도 안정적인 수입이 필요하잖아요. 저는 감사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신부님. 신부님이 미소 지으셨어요. 당신이 받을 만한 겁니다. 그날 저는 집으로 돌아가며 생각했어요. 정말 많은 게 바뀌었습니다. 몇 달 전만 해도 저는 골목에서 하루하루를 버티는 노숙인이었어요. 하지만 이제는 아버지였고 직원이었고 한 사람의 온전한 사람이었습니다. 모든 게 지민이 덕분이었어요. 지민이가 제 인생을 바꿔놓았습니다. 저녁에 지민이와 함께 저녁을 먹었습니다. 지민이가 학교에서 있었던 일을 신나게 얘기했어요. 친구들과 놀았던 일, 선생님께 칭찬받은 일. 저는 그 이야기들을 들으며 행복했습니다. 식사 후 우리는 함께 산책을 나갔어요. 공원을 걸으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지민이가 물었어요. 아빠, 우리 계속 이렇게 행복할 수 있을까요? 저는 지민이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물론이지. 우리는 계속 행복할 거야. 지민이가 웃었어요. 좋아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별이 빛나고 있었어요. 저는 그 별들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수진이도 저 별들 중 하나가 됐겠죠. 그리고 우리를 지켜보고 있을 거예요. 저는 속으로 수진이에게 말했습니다. 수진아, 걱정하지 마. 지민이는 잘 크고 있어. 행복해. 나도 최선을 다하고 있어. 바람이 불었습니다. 따뜻한 바람이었어요. 마치 수진이의 대답 같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지민이를 재웠습니다. 지민이는 금방 잠들었어요. 저는 지민이의 옆에 앉아 그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평화롭게 자는 얼굴. 저는 지민이의 머리를 쓰다듬었어요. 그리고 속삭였습니다. 지민아, 사랑해. 지민이는 잠결에 미소 지었습니다. 저는 일어나 창문으로 걸어갔어요. 밤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별들이 여전히 빛나고 있었어요. 저는 생각했습니다. 앞으로도 어려운 일들이 있을 겁니다. 인생은 완벽하지 않으니까요. 하지만 저는 더 이상 도망치지 않을 거예요. 더 이상 선택을 회피하지 않을 겁니다. 지민이와 함께라면 어떤 어려움도 견딜 수 있어요. 왜냐하면 저는 이제 혼자가 아니니까요. 저에게는 지민이가 있고 지민이에게는 제가 있습니다. 우리는 가족이에요. 진짜 가족. 그 생각에 저는 미소 지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도 평범하게 시작됐습니다. 하지만 그 평범함이 저에게는 기적 같았어요. 매일 아침 지민이와 함께 일어나고 밥을 먹고
학교에 보내는 것, 그 모든 게 저에게는 소중했습니다. 왜냐하면 몇 달 전만 해도 상상할 수 없었던 일이었으니까요. 지민이가 학교에 간 후 저는 교회로 향했어요. 일하는 동안 저는 생각했습니다. 이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아니라는 걸, 이건 시작이라는 걸. 지민이와 제 인생은 이제 막 새롭게 펼쳐지기 시작했어요. 앞으로 우리는 함께 웃고 울고 성장할 겁니다. 때로는 힘들 때도 있겠지만 서로를 의지하며 이겨낼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가족이니까요. 저녁이 됐습니다. 지민이가 학교에서 돌아왔어요. 아빠 다녀왔어요. 어서 와, 지민아. 우리는 함께 저녁을 준비했습니다. 식탁에 둘러앉아 밥을 먹었어요. 그리고 오늘 있었던 일들을 나눴습니다. 평범한 일상이었어요. 하지만 그 평범함이 저에게는 가장 큰 행복이었습니다. 식사 후 지민이가 말했어요. 아빠, 저 일기 쓸래요. 그래, 좋은 생각이다. 지민이가 공책을 꺼내 일기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런 지민이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어요. 그때 지민이가 물었습니다. 아빠, 오늘 일기 제목 뭐로 할까요? 저는 잠시 생각했어요. 그리고 대답했습니다. 비 오는 날의 아빠. 지민이가 고개를 갸웃했어요. 비 오는 날의 아빠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우리가 처음 만난 날이 비 오는 날이었잖아. 지민이가 기억을 떠올렸어요. 맞아요. 그날 비가 정말 많이 왔었죠. 저도 그날을 떠올렸습니다. 비가 퍼붓던 골목, 절박하게 제 옷자락을 붙잡던 지민이, 아빠인 척해 달라던 그 목소리, 그날이 저의 인생을 바꿔놓았어요. 저는 지민이에게 말했습니다. 그날 내가 나타나지 않았다면 나는 아직도 골목에 있었을 거야. 아무 희망도 없이 그저 하루하루를 버티며 살았겠지. 지민이가 저를 바라봤어요. 저는 계속 말했습니다. 하지만 내가 나타났어. 그리고 나를 변화시켰지. 다시 살아갈 이유를 줬어. 그래서 그날은 정말 중요한 날이야. 지민이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저한테도 중요한 날이에요. 그날 아빠를 만났으니까요. 우리는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지민이가 일기를 쓰기 시작했어요. 저는 그런 지민이를 지켜봤습니다. 그리고 생각했어요. 인생은 정말 예측할 수 없다고. 누가 알았겠어요? 비 오는 날 골목에서의 우연한 만남이 두 사람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줄. 하지만 그게 인생이었습니다. 때로는 예상치 못한 순간에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나죠. 그리고 그 기적은 우리를 구원합니다. 저와 지민이처럼 밤이 깊어갔습니다. 지민이는 일기를 다 쓰고 잠자리에 들었어요. 저는 지민이에게 이불을 덮어줬습니다. 잘 자, 지민아. 잘 자요, 아빠. 사랑해요. 나도 사랑해. 지민이가 눈을 감았어요. 저는 지민이의 방을 나와 거실로 갔습니다. 창문을 열었어요. 밤 공기가 들어왔습니다. 시원하고 상쾌했어요. 저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별들이 반짝이고 있었어요. 저는 속으로 말했습니다. 수진아, 고마워. 지민이를 낳아줘서. 그리고 미안해. 그때 함께 있지 못해서. 하지만 이제는 내가 책임질게. 지민이를 잘 키울게. 내가 하지 못한 일들을 내가 할게. 약속할게. 바람이 불었습니다. 따뜻한 바람이었어요.
저는 창문을 닫았습니다. 그리고 소파에 앉아 생각에 잠겼어요. 앞으로 저와 지민이에게는 어떤 일들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좋은 일도 있을 거고 힘든 일도 있겠죠. 하지만 우리는 함께 이겨낼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가족이니까요. 그리고 가족은 서로를 지켜주니까요. 저는 일어나 불을 껐습니다. 그리고 제 방으로 들어가 누웠어요. 눈을 감았습니다. 평화로운 잠이 찾아왔어요. 오랜만에 느끼는 편안한 잠이었습니다. 악몽도 없었고 불안함도 없었어요. 그저 평화로웠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저는 혼자가 아니었으니까요. 지민이가 있었고 지킬 것이 있었고 살아갈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했어요. 다음 날 아침 햇살이 창문을 통해 들어왔습니다. 새로운 하루가 시작됐어요. 저는 눈을 뜨고 일어났습니다. 지민이 방을 들여다봤어요. 지민이는 아직 자고 있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부엌으로 가서 아침을 준비했어요. 간단한 아침이었지만 정성을 다해 만들었습니다. 지민이가 일어났어요. 아빠, 좋은 아침이에요. 좋은 아침, 지민아. 아침 먹자. 우리는 함께 식탁에 앉았습니다. 밥을 먹으며 오늘 계획을 이야기했어요. 지민이는 학교에 가고 저는 일을 하고 저녁에는 함께 시간을 보내기로 했습니다. 평범한 하루였어요. 하지만 그 평범함이 저에게는 기적이었습니다. 몇 달 전만 해도 상상할 수 없었던 일상이었으니까요. 식사를 마치고 지민이가 학교 갈 준비를 했어요. 저는 지민이의 가방을 챙겨주며 말했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 아빠도요. 지민이가 문을 나섰어요. 저는 창문으로 지민이가 걸어가는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밝은 얼굴로 걸어가는 지민이. 더 이상 두려움도 불안함도 없었어요. 그저 행복한 아이였습니다. 저는 미소 지었어요. 그리고 생각했습니다. 이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아니라는 걸. 이건 시작이라는 걸. 저와 지민이의 진짜 이야기는 지금부터 시작되는 거라는 걸.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서 마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과거의 잘못을 뒤늦게 깨달았을 때 그걸 바로잡을 수 있을까요? 준혁은 10년 전 가족을 버리고 도망친 남자였어요. 책임을 지지 못하고 사랑하는 사람을 혼자 두고 떠난 사람이었죠. 하지만 비 오는 날 골목에서 아들 지민이를 만났을 때 그는 선택했습니다. 이번에는 도망치지 않겠다고. 이번에는 책임지겠다고. 그리고 그 선택이 두 사람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았어요.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를 때라는 말이 있습니다. 준혁이 지민이를 만난 건 10년이나 지난 후였지만 그래도 늦지 않았어요. 그는 제대로 된 아버지가 될 수 있었고 지민이는 진짜 가족의 사랑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혹시 여러분도 과거에 후회하는 선택이 있나요? 아니면 다시 시작하고 싶은 관계가 있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그리고 이 사연이 감동적이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다음 이야기도 놓치지 않으실 거예요. 다음에도 여러분의 마음을 울리는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